23년 중반 정도가 가장 힘들어짐을 체감하는 국면이지 않을까. 아, 그때가 가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처럼 대응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 이게 사실 지난 연말에 저희 채널 한번 나와주셨고 맞아요. 그때 제가 또 네. 코로나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또 단독으로 또 찍어주시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나오셔가지고 사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네. 그런 큰 뭐 가난의 시기를 맞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지금 좀 몇 달 지났는데 네. 어떻게 좀 뭐 바뀐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예상대로 가고 있는지 네, 좀 그 궁금합니다. 부분 좀 말씀드려보면 예상대로 가고 있다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난 10월에 전망을 했을 때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23년 경제가 좀 가난해질 것이다. 이제 경제의 3대 주체죠. 네. 가계, 기업, 정부. 이제 가계를 이제 보통 개인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정부를 보통 이제 국가라고 표현도 하는데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네. 모두 다 가난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단편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난방비 가지고 네. 가계와 국가가 싸우는 모습이죠. 아,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정부도 너무 가혹하게나마 재정을 투입해 오다 보니까 네. 20년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뭐 원자재 값이 같이 오르고 네. 그리고 재정도 힘드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사들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네. 경영 정상화라라고 하니까 그 어려움을 국민한테 이제 떠넘기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네. 그 부담이 전가되는 거죠. 그런 모습처럼 기업이 또 어렵다 그러면 구조조정해야 되고 성과급을 덜 줄 수밖에 없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계에게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힘든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아니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 지표들도 좀 전망이 좀 어둡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10월에도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네.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그때보다 한국 경제만큼은 유독 더 어렵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네. 2020년 이 세계 경제가 정말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네. 위기를 맞이했었고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하죠. 네. 네, 저도 이제 여러 방송이나 채널에 나가서 경기 침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다 같은 단어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거고 단적인 근거가 2020년이 경제 위기였던 거예요. 위기. 23년은 보시는 것처럼 역성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국면인 거죠. 네. 이걸 구분해서 먼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 겪은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근데 지난 21년 10월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견조하게 성장할 거야. 네. 이렇게 전망했다가 22년, 23년을 저렇게 전망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22년 1월 들어서 둘을 다 하향 조정했죠. 네. 각각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22년 10월 들어서 더 크게 하향 조정했는데 지난 10월에서 이번 1월까지 수정 전망한 게 3.2에서 3.4%로 올랐네요. 올랐죠. 네. 23년 전망치도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한 거예요. 네. 세계 경제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년 경제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경제인데 네. 경기 침체 맞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는 좀 마일드해졌네. 그래도 조금 낫다. 예,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강력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네. 좋겠고 미국 경제도 대표적인 예인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를 전망할 때 미국 경제를 1.0% 성장할 거야. 이렇게 전망했어요. 네. 23년을. 네. 근데 이번 1월 달 들어서 1.4%로 네. 상향 조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요. 0.8%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어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도 시작되고 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러피언 국가들 그리고 미국 이런 주요 선진국들이 고금리의 역습을 대대적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금융 부실까지는 아니고 네. 또 경제 위기까지도 아니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를 전망했는데 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입니다. 네. 23년. 네.
근데 지난 10월에는 한국 경제를 2.0으로 봤어요. 0.3% 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거야. 다른 데는 올라가는데 주로. 우리는 또 오히려 내려가요. 그렇죠. 어. 이 왜 내려갔는지는 또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 1.7% IMF의 경제적 성장률 전망치 이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10월에 한국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서 11월 그리고 12월 계속 연거퍼 여러 기관들이 전망치를 내는데 KDI가 1.8%, 네. 한국은행은 1.7%,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1.6% 이렇게 갈수록 낮춰 잡는 네. 모습. 그러다가 1월 달에 IMF가 1.7%로 잡은 거예요. 자, 근데 1.6에서 1.9죠. 밴드가. 근데 그 밴드 상관없이 그 어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가 1960년 이래로 나름 한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980년이죠. 역성장했죠. 네.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었고요. 또 1998년 여러분 아시는 IMF 외환 위기 역성장했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 경제 역성장은 면했지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역성장했어요. 네.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아요. 가장 낮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소위 말하는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L자형으로 꺾여 들어가는 경기 침체 국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거의 같아요. 위기가 오기 직전에까지 수준으로 좀 이렇게 힘들다. 예,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어렵구나. 근데 성격을 좀 구분해 보면 네.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V자로 크게 패였다가 네.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 거.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표현도 하시죠. 네, 한번 네. 확 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장마를 혹시 비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저도 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장마 오면 테니스를 못 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장마를 안 좋아해 비를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한 달 동안 계속 추적추적 비 내리면 그게 더 싫거든요. 그렇죠. 한번 폭풍 우 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뭐 나무가 한번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빨리 복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있는 것인데 네. 경기 침체가 더 나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실물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금융 실물 시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렵다.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사실 뭐 한국 경제가 유독 조금 뭐 안 좋다는 식의 어떤 그런 수치인 것도 같기도 해요. 다른 데는 네. 어쨌든 생각보다 그래도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갈 수 있겠는데 네. 우리는 그게 좀 안 된다. 지금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아요. 우리는요 그 안 좋은 이유들이 좀 몇 가지 있겠지만 네. 그 또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제가 3, 4개월 전에 나왔을 때도 네. 채권 시장이 참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면 네. 경기 침체가 아닌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건 아마 채권 시장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근데 위기가 그래도 피해가는 모습이에요. 거대한 태풍이 좀 비껴가는 모습이에요. 진짜 큰일 날 것처럼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예, 예. 다행히 그래도 조금 안정되는. 맞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왔는데 그게 네. 보통 이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죠. 네네네. 국채 금리도 같이 치솟았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위 10월, 11월쯤에는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네. 근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높은 금리로 제시를 해도 네.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이 값이 떨어집니다.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네.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죠. 그러니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이나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를 얘기해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 기업 입장에서 여러 신산업을 해볼까?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비즈니스도 해볼까?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보통 100% 자기 자본만 태우지 않거든요. 네. 타인 자본을 끌어오는데 네. 그 타인 자본이 채권 아닙니까? 근데 타인 자본, 채권에 의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금리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하면 예를 들어 5% 사업, 예를 들어서 4%
5%가 넘는 이 채권 금리, 회사채 금리 이거 속에서 내면서 이렇게 할 5% 벌려고 네. 4% 대출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정리될 사업이 많은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정리해야 될 사업을 찾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리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니까 네. 저성장 고착화되니까 특히나 설비 투자를 줄여요. 공장을 축소해요. 네. 어차피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이폰 14 생산 용량을 축소시키는 결정 네. 내렸던 거 작년 끝자락에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생산 용량을 줄여요. 네. 그럼 생산 설비 투자를 줄인다라는 것은 생산 설비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아니다 뭐, 하더라도 부품. 그 스마트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부품이나 생산 네. 장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완제품보다 부품을 더 많이 수출해요. 우리나라 부품 수출국이에요. 네. 휴대폰 수출액보다 휴대폰 부품 수출액이 더 많아요. 실제. 네. 물론 자동차가 자동차 부품보다는 조금 많아요. 네. 근데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 정도로 우린 부품 수출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제조업에 뭐 장비 같은 것들도 엄청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부품도 많이 그래서 나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비재 수출의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생산 장비나 부품을 수출하는데 네.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침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네. 설비 투자 사업 철수를 해요. 사업 구조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사업을 몇 개를 철수한다. 그러면 몇 개 중소기업들은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업군 하나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자기 사업 전체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진다 이런 것을 뜻하고요. 그 시장이 아직도 불안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근데 그 불안한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PF죠. 건설 PF. 네. 이게 이제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월간 평년치가 대략 6만 호 정도 되는데 6만 호를 오히려 뛰어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건설사들이 이거 부동산 부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금 갚겠다가 PF인데 네. 자금을 못 갚는 거죠. 회수가 안 되죠.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늘어요. 계속 늡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그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이 되는데 잔액이 는다는 거는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뭐 쌓여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회수 안 되고 잔액이 늘고 있고요. 네. 잔액이 사실은 우리가 부채가 무조건 는다고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판이, 보여주기도 더 해요. 판이 커졌을 수도 있고. 근데 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부채는 갚지 못하는 부채. 그게 이게- 얼마일까? 이게 미분양이랑 같이 늘어나니까 문제.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연체율이 늘어서예요. 네. 연체율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0.46에서 네. 22년 9월 말 기준으로 0.9 얼마나 커졌습니까? 두 배. 예, 2배 가까이 커졌죠. 네네. 연체율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 근데 연체가 더 장기화돼요. 3개월 정도, 약 100일 정도 연체가 지연이 되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못 받을 돈이다 생각해 버려요. 네. 그게 뭘까? 그게 부실채권이에요. 부실채권. 그러니까 부실채권 비율도 같이 늘어납니다만, 네. 근데 금융사 하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은행, 증권, 보험. 근데 증권사의 연체율이요. 와 급등했네요. 8.22%까지 치솟았어요. 네. 이게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은 좀 작습니다만 어쨌든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가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는 몇몇 건설사들이 부도로 가거나 네. 이런 위험에 이미 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 거죠. 네.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 한번 드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그 기업의 어려움이 누구한테 전가가 될까요? 가게한테도 전가가 돼요. 자연스럽게. 전가가 네. 되는 거예요. 뭐 공사는 가격을 올리지만 민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네. 거죠.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그래프가 아마 왜 가난하다고 표현하는지 네.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게는요. 제가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점점점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 처분 가능 소득 추이인데 우리나라 가계의 월 평균 그 소득이 네. 통장에 찍힌 소득이 대략 385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400만 원 정도가 조금 네. 안 된다. 근데 이게 통장에 찍히는 소득 기준이고요. 명목이니까. 네. 근데 물가
물가가 높잖아요. 물가 네. 상승세가. 높은 물가를 반영한 소득을 실질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소득. 근데 실질소득과 명목소득 간의 격차가 어떻게 돼요? 네. 벌어지죠. 점점 벌어지네. 예, 벌어지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예요. 소위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마지막 통계가 5.2%인데 네. 그러면 이 38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 포인트만큼을 감액하면 비슷한 빼야 되는구나. 금액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작년에도 385만 원 벌었어요, 누가. 근데 그때는 385만 원 가지고 사과를 10개 사 먹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385만 원 가지고 사과를 8개 사 먹어요. 네. 가난해진 거잖아요. 가난해진 거죠. 우리는 네. 실질적인 소득을 따져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실질소득의 개념이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게 가난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고물가 속에서. 근데 고물가가 진전되는데 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안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품목이 늘죠. 네. 난방비, 난방비, 교통비, 아. 연료비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기세, 가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독점적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공사가 만드는 이 네. 서비스는 그거 올린다고 가격 올린다고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햄버거 가격 올리면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거든. 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올리는 만큼 그대로 물가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니까 우리는 가난해지는데 더군다나 이 22년에 찾아왔던 그 고금리가 나름 꺾이긴 했지만 네. 여전히 높은 금리가 지속되니까 우리나라 대출, 가계 대출이 전체 가계 신용 기준으로 2천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네. 그 중에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예요. 네. 약 80%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대출 받았던 분들이 한 80% 가까이가 이자가 뭐 엄청나게 올랐죠. 이자가 네. 그러면 보세요. 소득 중에 이자 빠져나가죠. 네. 그리고 이 고물가 기조가 계속 지속되니까 실질 소득은 줄죠. 더 줄고. 근데 안타깝게도 기업이 이렇게 어렵고 국가가 그렇게 어려우면 명목 소득 자체도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것을 제가 지금 22년 3분기, 4분기 데이터, 3분기까지 데이터지만 네. 4분기, 23년 1분기 데이터는 아직 둘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보여드린 게 이 394만 원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목 기준의 소득마저도 줄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건 보세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네. 그러니까 더 빠르게 가난해지는 거야. 고물가 때문에. 이렇게 가계 기업 정부가 어려운 지경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저도 네. 새마을금고에서 아까 문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네. 그 2.2% 기준금리였던 게 지금 요번에 4.2로 올라가면서 2%가 그냥 갑자기 올라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적용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자가 이제 막 2%가 막 팍팍 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금리의 영향이 조금 늦게 오기도 하니까 사실 예.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맞아요. 막 내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예, 이자가 거의 뭐 과거 대비 한 1.5배에서 한 2배 가까이 막 늘어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명목이라도 좀 같이 오르면 좋을 텐데 지금 예. 그래프처럼 뭐 2020년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것도 오히려 꺾이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진짜 가난해지고 있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 뭐 제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네. 뭐 제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소득을 영위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작년보다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원분들은 네. 약간 체감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확 많이 뭐 힘들어졌었지만 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라고 막 댓글 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따지면.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 체감하시든 안 체감하시든 네. 가난해지고 계신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도 자산 떨어지고.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네. 실수요자다 네. 해서 1주택자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주택자면요. 그 주택 가격은 자기 재산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아 그렇죠. 오히려 100%이거나 100% 넘을 때도 네. 많아요. 대출을 끼고 산 네. 거니까. 그러면 그 자산 가치가 쪼그라든다는 것은 또 역시 가난이 전개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를 봐도 그렇게 네. 21년보다 점점점 22년, 23년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네. 거죠. 그럼 아까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좋아지는 게 지금 사실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계속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이 개인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시청자분들 다 개인이니까 네. 개인들은 올해 좀 얼마나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초입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간쯤은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네. 23년 중반 정도가 아. 그러니까 2분기가 가장 힘들어짐을 체감하는 국면이지 않을까. 아 그때가 가장 네,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적 지표들을 받아보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그 현상 속에 실적들이 안 좋다. 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왜냐하면 경기가 꺼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총생산의 합이 모든 총액이 꺼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어두워질 거라고 보는 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1월 말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받아들였죠. 네. 이 영업이익이 뭐 역대 최저 그러니까요. 수준으로 떨어졌죠. 네. 근데 그 실적은 안타깝게도 22년 4분기 실적입니다. 23년 상분기 실적이 아니에요. 1분기 네. 실적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2분기에 들어서 1분기 실적들을 받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체감할 만큼 실적적으로도 안 좋구나. 22년 4분기보다 23년 1분기가 더 어려울 텐데 하면서 그 실적들이 계속 나쁘게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될 것이고 아. 집값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값마저도 나의 전재산이 집입니다. 집값도 지금 조정되고 있는데 조정되는 속도가 둔화됐을 뿐이지 네. 여전히 조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분기 가격보다 2분기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23년 뭐 1, 2분기 때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떨어져 주긴 하겠지만 여전히 고물가 기조일 겁니다. 네. 여전히 4%대. 네. 그러니까 결국 명목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는 계속 벌어진 상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2분기 정도가 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연구기관들이 상저하고로 전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2분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저의 끝자락이 어쨌든 가장 힘들 테니까. 네, 한 그렇습니다. 4, 5, 6월 정도가 좀 힘들고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7, 8, 9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네,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요. 네. 상반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예, 상저하고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네. 상반기에 제대로 대응을 지금처럼 대응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대응하면 그러니까 상저 하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저하죠요. 상저 더 하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고소득자들은 그래도 좀 뭐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유가 있으면. 근데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내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네. 이게 대응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네. 난방비를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입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 맞춤화된 조언을 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식료품 가격 이만큼 올랐다. 전기세 얼마 올랐다. 이거 전혀 신경도 안 쓰이거든요. 뭐 얼마 올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신경이 안 쓰이는 계층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네. 그 난방비 오른 거 가지고 정말 울며 불며 이렇게 오를 수가 그러니까요. 있냐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맞춤화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3년 경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 스태그플레이션 작년 말 뭐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네. 제가 22년에는 이제 칼럼 제목도 그랬는데 네.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체감적.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네. 고물가와 저성장을 동시에 경험하는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네. 근데 23년 경제는 체감적이라는 수식어를 빼도 됩니다.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물가가 이렇게 치솟아요. 근데 소득도 같이 늘어요. 그나마 괜찮겠죠. 그 정도면 괜찮죠. 예, 예. 반대로 그래도 소득이 막 떨어지는데 다행히 물가도 다 떨어져줘요.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뭐 할만하죠. 좋은 건 네, 아닌데 네, 네, 근데 이게 전자가 인플레이션의 개념이고 네. 후자가 디플레이션의 디플레이션. 개념이에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겁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져요. 괜찮아요? 네, 최악이잖아요. 그건 최악이죠. 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22년 상하반기, 23년 상하반기 물가 상승률의 반기별 전망치예요. 네. 이건 한국은행이 전망한 전망치입니다. 근데 23년 상반기까지는 4%대라는 고물가가 유지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성장률로 따지면 2%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1.3%의 이 숫자의 의미가 바로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만나는 구간이 23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지집한다. 네. 네. 그래서 23년 상반기를 보신 것처럼
상반기가 저고 하반기가 고인 네.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 잡아야 될 때 물가를 제대로 못 잡거나 네. 경기 진지하게 성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외적인 변수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도 있잖아요. 네. 전쟁이 뭐 더 확산되거나 또 다른 전쟁이 터지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해서 네.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상저 하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물가도 못 잡고 경기도 못 잡고 정말 어려운 구간에 우리는 처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좀 저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체감되다가 이제는 뭐 명확하게 수치성으로도 막 나오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7월 정도까지 네. 그럼 앞으로 뭐 길게는 한 5, 6개월 정도 뭐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요게 지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거는 좀 체감이 좀 될까요? 예, 올해라도?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금리에 대해서는 또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요. 네. 금리가 이제 정점에 이르고 나서는 네. 심리적으로 그것을 또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너무나 높은 금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항상 그 비교 잣대가 2020년의 금리랑 비교해서 그래요. 아, 그렇죠. 근데 과거 돌아가 보세요. 2000년 혹은 1970년대, 80년대 지금의 금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네. 높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가 높다 낮다의 개념은 근래 경험한 그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22년 이후 그리고 23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또 추가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금리가 이제 정점이다. 네. 그리고 그걸 뉴노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금리 인하가 이제 곧 가능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심리와 이 금리가 이제 정점이고 이걸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는 네. 심리적으로 또 바뀝니다. 아. 기업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요. 네. 소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 있는 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심리적으로 네. 이제 들어갈 때가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서 돈의 이동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물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은 뭐 지금 물가가 막 계속 간다고 하는데 네. 좀 있으면 금통위에서 또 뭐 금리 인상 뭐 아니면 동결 네. 뭐 이런 것도 발표할 텐데 네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그러면 어떤 정도인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물가 상승률은 잡히지만 물가 상승률 물가는 안 잡힌다. 차이가 어떤 건지 굉장한 설명해 차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물가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시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자, 네. 이코노미스트들은 물가 상승률에 더 익숙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뭐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 커피 한 잔이 1,000원이었는데 네. 2,000원으로 올랐어요. 네. 또 3,000원으로 올랐어요. 네. 계속 얼마씩 올랐어요? 1,000원씩 올랐죠. 올랐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 100% 올랐다가 아, 50% 오르죠. 네네. 물가 상승률은 천천히 올라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같은 수준으로 올라만 가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무조건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네요. 거예요. 예,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그게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물가 상승률은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아. 역사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6.3%를 찍었잖아요. 네. 그럼 6.3%를 찍고 계속 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거의 드물어요. 네. 거의 드물다. 아, 드문 게 아니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6.3% 우리나라 7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아, 그게 그건가요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확 튀면 네. 어쨌든 사람들이 막 그 축소를 시키니까 네. 좀 아껴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좀 잡히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개념이고요. 네. 이게 막 2년 3년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군요.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무슨 보시면 뭐 엄청 좋겠어요. 외부 요건이 있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그렇죠. 아. 그 예를 들면 국제 유가라고만 비교해 보세요. 전쟁 나고 막 해서 또 나고 막 예를 들어 전쟁. 120달러를 찍었어요. 네. 그러면 그 높은 물가 국제 유가 상승률을 유지하려면 네. 120이 아니라 240이 돼요. 예를 200을 가고 들면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건 그런- 거의 없어요. 그럴 수는 없겠군요. 그래서 원래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정점 찍고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네. 언제 다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목표 네. 물가가 2%니까. 네, 아직 너무 멀어 보이는데요. 이게. 멀어 보이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네. 근데 시장의 마음은 다르죠. 아 이제 물가 정점 찍고 다 떨어진 거 그래프로 아니야? 보니까 예, 기울기가 그렇죠.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같은 걸 놓고 달리 받아들이는 흐름이죠. 네. 또 어쨌든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23년 상반기가 4%대 평균, 상반기 평균이 네. 그리고 하반기 평균이 3%. 그러니까 4에서 3으로 갑니다. 네. 그럼 자, 3%가 하반기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에서 시작해서 2.5나 2% 초반까지 떨어지는 게 네. 3%의 흐름이겠죠. 네. 그렇게 흐름을 가져갈 어. 것이라고 그림 그리시면 좋겠고요. 어.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의 기준이 되는 자 네.
다른 변수를 다 안 보고 네. 오로지 물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라고만 가정했을 때 네. 다른 건 다 안 볼 가능성은 없죠. 근데 네. 어쨌든 물가라는 요소만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네.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는 그 숫자는 아마도 11월, 12월쯤에는 볼 수는 있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2% 정도를 찍었다고 해서 당장 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네. 그 숫자는 대략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전망으로 보나 뭐 저도 그렇게 전망하지만 23년 끝자락 그 정도면 2%대 초반의 물가 상승률을 보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뭐 물가가 계속 내려는 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치 자체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어쨌든 운전사 입장에서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또 너무 세게 밟아버리면 차가 멈춰버리잖아요. 네, 이게 네. 지금 이 차는 2% 속도로 쭉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맞아요. 또 너무 급작스럽게 밟아버리면 또 안에 사람들도 출렁출렁하면 또 침체가 아니라 막 위기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막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을지 지금 밟을지 이걸 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는 조금 잡히고는 있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4.3 연평균 대략 3.5% 정도 네. 그 정도로 물가가 올해 22년보다 23년이 상승하니까 네. 물가는 안 잡힌 거죠. 그렇죠. 물가는 여전히 안 잡혔는데 힘든 거지만 상승률 자체는 잡혔으니까. 상승률은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전, 2년 전 물가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지만 네. 그냥 더 상승하지는 않은 그렇게 수준이라고 하기는 생각해야 어렵습니다. 되겠죠. 물론 전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네.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네.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항상 그런 것을 대할 때 그런 변수가 나타날 때 리밸런싱 하면 됩니다. 아. 다시 수정 조정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 IMF도 그런 권고를 했는데 물가 잡을 땐 제발 물가 잡아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22년, 23년 이 경제 숙제가 물가였거든요. 네. 전쟁 이후에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가 세계 경제에 던져졌어요. 근데 물가 잡을 땐 물가 잡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23년 우리 경제의 숙제는 마치 공공기관 정상화예요. 그러니까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고 네. 공공기관의 효율화, 방만 경영 해소 네. 이것도 중요해요. 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건데 지금 뭐가 더 중요한가를 봐야 돼요. 내일이 당장 시험이면 네. 일단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나 잠 피곤한 안 거 자야지 우선. 잠 안 자고 시험 공부하는 게 그리고 맞다는 시험 거죠. 끝나고 잠을 자든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방만 경영 해소나 네. 공공기관 효율화, 에너지 네. 공기업의 뭐 경영 정상화, 뭐 적자 경영 해소 네. 이거 필요합니다만 23년 상반기에 물가 잡아야 될 때 만약에 물가를 못 잡으면 물가 잡는 걸 놓쳐버리면 네. 지금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23년 상반기에 이런 공공기관의 이 공공 요금들이 일시에 다 올라요. 아, 이거 요즘에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물가 잡아야 된다는데 또 요금은 또 올라가고. 그럼 요금 올려놓고 에너지 바우처를 공급해요. 네. 그럼 또 물가 올리죠. 돈은 또 풀고. 그러면 금리는 물가 잡으라고 인상했는데 네. 그러면 계속 재정 정책은 완화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그럼 물가를 계속 촉발시켜 물가 상승을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또 될까요? 올려야 되잖아요.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네. 금리가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 버리면 더 기업에 부담을 주고 가게에 부담을 주고 부동산은 더 네. 경착륙되고 네. 정부가 원하는 그 바가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네. 지금 경기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지금. 부익남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정확하게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 경기 판단을 하고 그 국면에 걸맞게 해야 되고요. 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가격 올리는 거 네. 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이냐? 23년 상반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가 잡을 때 놓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위협에 또 놓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네. 예. 다 중요하지만 네.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뭐 한전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채권 찍어내고 했던 것들이 네. 그나마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게 뭐 이렇게 예. 올려야 되니까 그 요금을 좀 올려놔야 또 여기 또 금융시장이 또 안정화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판단을 좀 약간 좀 쉽게 했다.
일단 우선시돼야 될 건 물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IMF도 이번에 부총재도 오셨었거든요. KBS 오셔가지고 대담도 하셨고, 근데 딱 꼬집어서 물가 잡을 땐 물가 잡아라. 그리고 하나만 해라. 정책이 보세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나뉘는데 통화 정책은 물가 잡으려고 이렇게 긴축적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재정 정책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경기 부양시킨다고 네. 하반기에 쓸 재정을 상반기에 땡겨 쓰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잖아요. 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네. 일원화시켜라. 네. 그래서 물가 잡을 땐 물가 잡아라라는 표현한 게 그겁니다. 저도 좀 정책적으로는 그런 어떤 기조를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네. 같고 뭐 내부 사정이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장님 생각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게 돈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고 지금 돈이 또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제 돈이 많은 분들, 고액 자산가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라고 하면서 뭔가 돈을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실제 지금 어떤 데이터나 어떤 통계상으로 돈의 이동이 보이고 있나요?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물론 이 데이터가 실물 경제의 흐름을 먼저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실적치니까. 근데 돈의 이동은 어쨌든 금리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연히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이 돼서 책에다가도 그런 문장을 남겼는데 돈은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항상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성을 찾아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2020년에 네. 금리가 낮았잖아요. 네. 이때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 규모가 네. 그 이후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역시 대출이 쭉 늘었어요. 늘어요. 네. 늘다가 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금리 인상하고 올렸죠. 시중금리도 올라가기 네네.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 규모가 오히려 줄어요. 이거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도 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역사적으로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금리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네. 수밖에 없겠죠. 빚 갚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네. 빚 갚는 데 집중하고 뭐 상여금 받았다 빚 갚자.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빨리 빚 갚는 게 최우선 투자 전략이다라고 선택을 한 워낙 거죠. 빨리 올라가니까 빨리빨리 네.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또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난 10월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네. 최우선 재테크 전략은 빚 갚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네.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반대로 저축은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늘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축액은 늘어나는 현상. 이게 저축이 답이다라고 네. 하고 이제 부동산 거래 안 하고 오히려 팔고 뭐 그러면서 저축으로 옮겨가는 현상. 예금 금리도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두 번째 재테크 전략을 저축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돈의 움직임이 좀 다시 전환기가 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소위 시장 금리가 전환점을 이미 찾았어요. 특히 물론 정책 공조라고 네. 표현할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정책 압박으로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먼저부터 네. 한 9월부터 네. 조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가계대출 총량 은 네. 어쨌든 정점을 찍고 이제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에요. 네. 이 데이터 끝자락이 12월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지금 1월 데이터 그리고 2월 6일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든 뭐든 1월, 2월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흐름이고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돈의 이동은 또 다른 방향으로 시작되는데 일단은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주식 시장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인 것 우선은 같아요. 주식으로 가자. 예. 그리고 원래 주식이 선행합니다. 항상 주식은 먼저 선행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2년 10월이 저점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10월이 저점인 걸로 확인이 또 되고 있고요. 네. 주가는 먼저 선행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실물 경기보다 후행해서 나타나니까 네. 여전히 조정되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양쪽 시장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대출이 많고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지금 막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맞아요. 뒤늦게 좀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식 쪽은 또 이미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뭐 대출을 막 껴서 들어가는 시장까지는 아니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는 네. 여력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뭐 많은 분들 뭐 5억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네. 계시잖아요. 근데 소위
500억, 1조 네. 이 정도 단위의 투자 금액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생각해 보세요. 분들도 이런 분들은 금리에 따라서 그냥 면밀히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금리에 따라서 금박하게 움직입니다. 네.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이동하고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는 어쨌든 현금을 갖고 지키는 게 유리해라고 현금을 장전하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이 전체 큰 흐름 속에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네. 이런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한 번에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자금이 예를 들어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시점을 좀 가늠하면서 살아가는 네. 거 이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사실 금리가 조금 뭐 그래프상 꺾이긴 했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처럼 뭐 저금리 저 2020년대 정도의 뭐 낮은 금리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선 금리랑은 조금 상관없는 좀 금융자산 쪽에서 먼저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네.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게 정부가 은행을 좀 약간 압박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특히 이제 네. 가계 대출 문제도 있고 뭐 네. 고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좀 힘들어 하니까 네. 지금 원래는 뭐 특별하게 내려갈 게 없었는데도 갑자기 막 내리기도 하고 네. 한 달 전, 한 달 반 전만 해도 막 갑자기 막 내려가고 막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이 기조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이 지금 내려가는 기울기가. 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네.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잠깐 이렇게 하는 거다. 잠깐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 네. 왜냐하면 보세요. 시중은행들이 네. 한국은행한테 네.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네. 그 코픽스로 이제 네.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자금 빌려요. 그게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소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 중앙은행한테 돈 빌릴 때 쓰는 금리가 기준금리다라고 네네. 하면 가장 쉽죠. 네. 그럼 기준금리에 플러스 알파를 붙인 게 시중금리인 거예요. 네. 시장금리. 아, 근데 요즘에는 그 알파가 거의 없더라고요. 알파 없어진 거. 이게 뭘까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왜 네. 그럴까요? 네. 정책적인 그러니까 공조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아. 압박을 받은 거예요. 은행은 공공재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차이값이 네. 그러니까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하고 네. 이게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수준.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22년 한 해 돈 많이 벌었지 않았느냐. 아. 21년에도 벌었고 22년에도 벌었는데 너무 많이 벌었다. 여러분 5대 은행들도 진짜 많이 벌었고요. 네. 예, 제가 뭐 여러분 다 기사 다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벌었고요. 그밖에 여러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나 네. 이런 데 돈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돈을 벌었어요. 은행들은. 네. 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 좀 이번에 좀 1월, 2월 이 고통을 분담해라. 그게 ESG 경영 아니냐 하는 공조적인 노력을 한 거고 네. 좋게 얘기하면 네. 나쁘게 얘기하면 압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너네가 자꾸 금리 올려잡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려잡으면 네. 부동산 시장 이거 정말 경색된다. 큰일 난다. 경착륙 온다. 네.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또 다른 충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그럴 수 되고 있죠. 그런 공조적인 노력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많이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진 건데 네. 기준금리를 만약에 한 번 더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만약에 네.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올린다고 만약에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2월 달에 안 올리고 그 이후에 올릴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거나 없거나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네, 기대할 만한 네. 것이.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으면 시중금리 다시 한번 뭐 올라갑니다. 무조건 0.2는 올라가야죠. 그렇죠. 지금 가상금리가 없는 수준인데도 그렇죠. 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1월, 2월 정도에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네. 이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 예, 저는 예를 들면 뭐 라면 만드는 회사가 네. 정부가 막 야 서민들이 힘드니까 라면 가격 좀 떨어뜨려. 네. 떨어뜨리는데 재료값보다 더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재료값하고 라면 판매가하고 거의 붙었다. 네. 이 정도라고 거의 좀 붙어있는 보셔도 수준이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2월 초에 한번 미국에서 0.25% 올렸고 네. 그러면 또 우리도 이제 뭐 따라 올리냐 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바뀌었지만 0.25 올릴 때 막 주가가 막 급등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좀 파월 의장의 어떤 뭐 뉘앙스 좀 바뀌었다 막 이러면서 기사들이 막 나왔었는데 그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 네. 역시 그 성명서를 보면요. 회의록 성명서죠. 거기에 파월의 말도 있지만 파월이 네.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문장을 똑같이 인용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 파월의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FMC 위원들의 합의된 문장이에요. 네. 근데 그 문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물가가 다소 이제 상승세가 완화됐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상승세가 완화됐다. 완화됐다. 아직도 오르고는 있지만 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의 개념이에요. 디스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제가 네.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물가 상승률이 9.1%를 찍고 네. 그 이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졌죠. 네. 6.5%까지 떨어졌고 그럼 22년 연내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자, 근데 이때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9.1에서 6.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22년 통계입니다. 네. 근데 이걸 좀 더 연장해 볼게요. 길게. 연장해 보면 이래요. 그럼 22년이 아까 그 그림이 요겁니다. 네. 그럼 요걸 앞에 21년 또 2020년까지 연장해 보면 네.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떨어지려면 더 남았다고 아니, 아직 보여져요? 뭐 많이 남았다. 역시 그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FMC 회의에서 소위 파월의 입장은 같은 현상을 놓고 네. 9.1에서 6.5%까지 떨어진 이 현상을 놓고 파월은 뭐를 좀 강조하냐면 아직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많이 떨어진 남았다. 것보다 내려갈 부분이 훨씬 많긴 많네요. 같은 실제로. 현상을 놓고 네, 봤을 네. 때. 왜냐하면 목표 물가가 2%니까. 네. 그래서 아직 남았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 거. 그러나 어쨌든 아직 남았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2022년부터 내내 네. 해왔거든요. 네. 근데 다소 바뀐 문장이 하나 있죠. 계속 금리를 인상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온고잉 인크리스라는 표현은 계속 유지되지만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그 표현을 처음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 이후에. 네. 그거에 이제 환호를 한 거예요. 그 시장은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9.1에서 6.5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해도 네.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다. 이 정도 높은 금리면 네. 이제 그 정도 금리면 물가를 잡는데 충분한 그런 금리 수준이다. 네. 라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다소 환호하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네. 이런 입장이지만 네. 반대로 파월이나 연준 입장에서는 네. 경계감을 갖는 그렇죠.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저런 생각 가지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상반된 입장인데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을 놓고 달리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어.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왜 달리 해석하냐. 이제 시장의 입장을 가장 먼저 대변하는 그런 주체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아이비뱅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지 않나.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기관들은 시장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 더 몰리게 해야 돈 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그 그래프를 좀 쪼개 볼게요. 이게 뭐냐면 9.1에서 6.5로 떨어졌죠. 네. 이 그래프를 좀 쪼개 보면 이렇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보면 예, 6월은 9.1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11월 떨어지고 12월 6.5까지 떨어진 네. 겁니다. 그죠? 떨어진 거 말고요. 해당 CPI를 추계할 때 네. 분류를 한다면 네. 대략 우리나라도 460여 개 품목이에요. 네. 그걸 이제 분류를 여러 개로 할 수 있는데 일부가 뭐예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고 또 일부가 식료품 물가 그렇죠. 덩어리가 네. 그리고 나머지 덩어리를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보세요. 한파 와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식료품 공급이 채소 가격이 막 뭐 급등하잖아요. 장마 오면 상추값 막 3배 뛰고. 그렇죠. 네. 그 계절적 요인, 네. 대외적인 변화에 급등락하는 게 에너지와 식료품이니까 네. 이런 걸 제외해놓고 그거 보면 빼고? 그 제외해놓고 보면 물가가 기조적으로 잡히느냐 아니냐를 진단하는데 뭐를 써요? 근원 물가를 근원 보는 물가. 거야.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네. 9.1에서 6.5로 떨어진 거지. 사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해 놓고 보면 근원 물가는 별로 뭐 떨어진 게 없네요. 아직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아직 안 떨어졌다 이거. 네. 그러니까 결국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받아들이는 거. 네. 이거를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고점에서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가는 모습, 내려가는 모습, 네. 그 하락 구간을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네. 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네. 시장과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 간의 힘겨루기, 네. 입장차, 동상이몽 이런 현상이 계속 맞물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면 네. 결국에 저 근원 서비스가 잡혀야지 이를 가까이 갈 텐데 네. 그게 지금 안 잡히고 있으니까 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뭐 고용이 뭐 문제가 아직 뭐 탄탄하고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것 때문인가요?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인남도 네. 기업을 경영하시지만 이 많은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그 비용이
뭘까요? 기업의 기업의 비용. 인건비가 인건비예요. 있겠죠. 특히 이제 서비스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형의 재화를 만드는 네. 거기 때문에 서비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그게 인건비입니다. 네. 특히 여러분 상상하시기에 법무법인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은 비용이 뭘까요? 변호사 인건비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결국은 이제 서비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원 네. 서비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인건비가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근데 고용이 여전히 탄탄해요. 네. 인건비가 안 잡힌다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잡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 속에 이제 물살을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봉은 낮춰서 이동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고용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다는 고용 시장이 완전히 실업난이 나고 하면 연봉 낮춰서라도 네. 가는데 네. 취업하고 싶을 때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고용 시장의 여건이라고 한다면 네. 굳이 나의 인건비를 낮춰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도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이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고 네. 있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진 않았다. 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맞다. 나도 용인한다. 그러나 아직 좀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상의 기조를 언제까지 가져갈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인지 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네. 것이죠. 야, 그럼 저게 거꾸로 내려가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고용 시장에 뭐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뭐 불안이 좀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기미가 뭐 보이지 않아서 뭐 오히려 물가가 다시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인가요?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이래서 물가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네. 물가 상승률이 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전쟁이 또 터져요. 다시 또 막 다른 터지고. 전쟁이 터져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불안 요인이 있어요. 에너지, 식품 갑자기 튀면 또. 갑자기 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네. 여러분 물론 2022년 한 해 동안 고물가가 찾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의 셧다운이 또 한 몫을 했어요. 네. 그러면 중국이 공장이 멈춰서면 자재값, 부품값 더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공장이 멈추고 공급망이 막힌 거니까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올라요. 근데 중국이 다시 들어갑니다. 재가동해요. 그러면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원자재를 빨아들여요 오히려. 네. 그럼 원자재 값이 다시 뛸 수 있어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다시 원자재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22년 중반쯤에 경험했던.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잡힌 게 사실은 근원 물가는 더 올라가고 이 값이 다시 튀어버리면 물가 영영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준은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지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아니 그럼 셧다운해서 물가가 올랐는데 네. 그럼 다시 오픈하면 물가가 좀 내려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반대로 왜 안 움직이냐 네, 네. 이런 것도 좀 의문이 생기긴 너무 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근데 2020년 후반부터 시작된 게 중반부터 시작된 게 공급망 병목 현상.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고물가 시대를 살게 된 배경이 네. 공급망 병목 현상이에요. 공급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네. 아마 와이어링 하네스 뭐 공급이 부족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맞아요. 멈춘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부품 몇 개 없어가지고 그냥 빼고 막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핸들 움직이는 게 수동이에요. 나중에 바꿔준다고. 네,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납기가 지연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런 부품이야 없어도 자동차 출시는 할 수 있지만 이거 없으면 출시가 안 되는 예를 품목도 들어 있고 엔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바퀴가 하나 없어. 그러면은 극단적인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어. 물가를 꿈틀꿈틀되게 만들었는데 네. 전쟁 2022년 초반에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이 더 틀어막힌 거죠. 전쟁이. 네. 그래서 이게 물가가 이렇게 고물가로 이제 나온 거고요. 저도 이런 고물가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쟁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랬는데 전쟁 이후에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 거였죠. 그러니까 요소가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요소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급망 압력 그런 네. 프레셔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세가 이제 좀 잡힌 거예요. 잡히나 원자재 값이. 했는데. 근데 또 한 번 왜냐하면 2001년이죠. 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교역 1위국으로 2010년대에 부상합니다. 그때 정말 블랙홀처럼 원자재를 뽑아다 썼거든요. 저 기억납니다. 막 철강 막 이런 거 막 다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그럼요. 네. 예. 건설한다고 그때 막 철강 시멘트. 값이 엄청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각종 원자재까지 네. 다 올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도 빵빵해지니까 기후식품 수요가 늘어요. 커피, 초콜릿 수요도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각종 원자재까지 다 상승해서 그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네. 원자재 슈퍼 사이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비유를 한다면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해서 중국의 이전 재가동, 공장 재가동으로 블랙홀처럼 또 원자재를 빨아들여서 네.
지금 나름 안정된 원자재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하니까 파월은 마음 놓고 그래 너네 기대에 부응하게 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월은 경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월이면 요 수치만 봤을 때는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죠. 내리기가 뭐 하겠는데 저 4.1이 딱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앞서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네. 미국 경제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네. 1.0이었다가 1.4%로 상향 조정했죠. 올렸고.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 많이 침체돼 버리면 그것 때문에라도 물가는 자연히 잡히겠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네. 또 한 가지 이게 왜냐하면 중앙은행에 하는 일이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가 물가 안정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경기 안정 네. 건전한 경제 발전을 이바지한다.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에요. 네. 근데 금융 불확실성도 고조됐었거든요. 네. 작년 그렇죠. 10월 그렇죠. 11월에는 그땐 그랬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네,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은 금융 불확실성도 많이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와 경기와 금융 세 가지 요인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경기나 금융은 안 봐도 돼요. 다시 물가만 보면 돼요. 물가만 또. 그럼 물가만 본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요 상황을 놓고 근원 물가를 봐가면서 과연 금리를 뭐 인하할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강조해드렸던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 네. 디스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 네 가지가 2020년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경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이미 이 영상을 제 채널에 올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기대를 하나, 연준은 왜 이렇게 경계를 갖나 네.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네. 여러분이 시장을 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될 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 시장의 낙관론과 연준의 경계감.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아까 예. 그 보여주신 거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에 휘둘릴 서도 안 되고 또 연준의 마음에 너무 푹 빠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보다는 네.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 네, 기대감이 확 부풀러 오는 네. 지점, 그때 실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거고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경기와 선행하니까 네.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는 것이고요. 움직이고. 근데 금리에 따라서 후행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같이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둘의 마음을 양쪽을 동상이몽이지만 왜 얘네는 다른 생각을 하나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까 그 한국은행 얘기 잠깐 해주셨었고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네. 사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네. 좀 전만 하더라도 물가 얘기만 막 계속 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는 조금 약간 경기도 좀 얘기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뭐 연말을 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약간 좀 그 경기를 좀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요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네. 이게 뭐 추측이지만.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진단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격차는 종전보다 더 벌어진 겁니다. 네. 이제 1%포인트가 아니라 1.25%포인트 네. 격차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뭐 그렇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고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인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불안 볼수 요소가 되는 건 맞죠. 첫 번째죠. 그걸 하나 반영하고요. 두 번째는 물가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져 주지만 우리나라만 물가 상승률이 반등했거든요. 아 우리만. 5.0에서 5.2로. 네. 근데 물론 5.0에서 5.2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냐 그건 저도 몰라요. 네. 그러나 5.0에서 4.9, 4.8로 떨어졌을 때랑 5.2로 반등했을 때는 네.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자 입장에서 불안하죠. 불안한 게 더 네.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 연준 위원들처럼 혹은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네. 거예요. 그리고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정말 말 그대로 본격화된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작년 10월보다는 하향 조정한 게 사실이지만 네. 지금 1.5% 상단, 그러니까 1.5% 위에서 맴돌겠다라는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경기 침체는 지금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상저하고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네. 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자가 네. 상저하고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라는 측면에서. 그냥 내비둬도 나중에 좋아질 거다. 그렇죠. 그런 측면 하나 또 보시고 네.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 결정에 고려할 요소들을 네. 흩어놓으면 100가지 될 겁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네. 금융불안이죠. 네. 근데 금융불안 문제도 가장 그 금융불안이 고조됐었던 10월, 11월 그 지점은 어쨌든 통과하고 있는 통과했고.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요인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계속 걱정되는 게 이 금융시장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거, 채권시장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게 부동산 PF 시장이기 시장.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제 공급을 오늘 야 그만 공급 줄여 한다고 공급 줄지 않아요. 오늘 그냥 공급 줄이자 하면 2년 반 후에 줄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지금부터 줄이자고 하더라도 네. 당장 23년, 24년에 공급 그 추이를 네. 비껴갈 수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실제 이게 실제 금융부실로 연결될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 좀 무게를 더 많이 둘 경우 네.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는 있겠다. 근데 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면 금리 인상할 요인이 훨씬 많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제가 뭐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미국과. 네. 원래도 뭐 역전되는 것 자체도 문제다라고 했던 게 얼마 전인데 이제는 네. 역전을 넘어서 이제 역전의 격차가 네.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뭐 외국인들이 뭐 채권 시장에서도 많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걸 용인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걸 아마 제가 한 1년 전 아마 제가 긴축의 시대라는 네. 책이 나왔을 때 네. 그러면 22년 연중이네요. 한 네. 6월쯤에 우리 만나서 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의 격차를 보면 이미 이 팬데믹 전 2017, 18, 19년 이때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어요. 네. 이때 자금 순유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하나만 보고 격차 네. 하나만 보고 우리 경제에 뭐 외환 위기 오는 거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경향도 물론 있어요. 네. 근데 자금의 순유출은 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의 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동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전될 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역전된 후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네. 역전되기 전에 이동해요. 되려고 이 할때 구간에 이미. 이 구간에 자금 순유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외환 시장도 좀 불안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런 요인들이 그게 맞물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또 역시 뉴노멀로 받아들여요. 격차가 벌어질 때 그걸 신경 쓰면서 투자자들이 네. 자금을 빼는 것인데 네. 이미 격차가 벌어진 네.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 유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상황이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네. 격차가 벌어졌을 때와 벌어지지 않았을 때 벌어졌을 때 더 불안한 건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면 아니 한국에서 투자한들 그러니까요. 얼마 벌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금 유출의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네.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자금 유출이 일어나 가지고 외환 위기가 온다든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으실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우리 당장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과 뭐 지금 뭐 이런 물가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뭐 상황상 네. 경기에 대해서 조금 반영한다면 뭐 동결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뭐 동결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올리고 싶은데 안 올리는 거지 뭐 계속 동결로 가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관점이 자 물가, 경기, 금융 이 세 가지였다가 네. 조금 더 부동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부동산 시장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거시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 실물 경제적인 충격이 경착륙이 일어나면 네. 여러분 경착륙이 일어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무주택자의 경우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착륙이 일어나면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소위 깡통 전세 가능성이 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안 좋은 거 경착륙은 연착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반이고 네.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반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가 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 반 그렇죠. 정도의 반 반반이죠, 정도. 그러니까 반반. 반은 좋고 반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어떤 편에 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한국 경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착륙은 나쁘다라는 것이죠. 하긴 올라도 천천히 오르는 게 좋고 내려가도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든. 그 경착륙이 우리 경제적으로 혹은 금융 부실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가 지금 네. 시점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 고려할 요소들이 있지만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요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모습을 고려해서 금리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가능성도 상당히 네. 많다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아니 제가 뭐 증권사 뭐 직원분들도 좀 만나고 뭐 건설사 직원분들도 만나면은 진짜 네. PF 시장이 완전히 정말 심각해가지고 네. 뭐 정말 괜찮은 땅도 막 진짜 막 헐값에씩 막 나오는 곳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아예 그냥 올해는 그냥 사업 접었다 뭐 이런 건설사들도 좀 있고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행의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금리를 어쨌든 간에 올릴까 동결할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조금 변곡점이잖아요. 예전에 몇 달 그렇습니다. 전만 해도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단까지는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이게 상단이 왔다면은 어느 순간 또 언젠가 또 내려갈 텐데 이게 물가 상승에 의한 금리 인상이니까 네. 그럼 그런 걸 한 언제 정도로 좀 아. 생각을 좀 하세요? 일단 뭐 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제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이미 말씀드렸죠. 네. 물가가 어쨌든 정점 찍고 연말 끝에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그런 물가에 대한 전제, 그 경기에 대한 전제, 금융 불안이 없을 거라는 전제. 네. 이런 전제를 깔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전제 깔고 판단합니다. 판단한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는 추가적인 0.25%포인트 인상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고 그 이후에는 없으면 지금부터 계속 동결이고 있으면 역시 있은 후에 계속 동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래나 저래나 0.25 정도다. 이제. 그렇죠. 네. 예, 이제 그 정도 인상폭인 거고요. 그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금리도 따라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22년 끝자락에 그 시중금리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높은 시중금리가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3년 연내는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예, 쉽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그럼 최소한 생각을 미국이 내려야지 우리도 뭐 내릴까 말까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실 경기 성장률이 뭐 경제 성장률도 막 되게 낮은 편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뭐 내리기에는 사실 격차가 너무 커서 네. 쉽지는 않겠죠. 선제적으로 내리기 아, 어렵습니다. 그러기는 그 좀 격차가 어렵고. 크고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거의 예고되다시피 해요. 아직도.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그 영향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굉장한 고민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름 경기가 뒷받침되고 네. 부동산 시장에 이런 문제가 없고 부동산 PF 문제가 없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텐데 네. 그걸 못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만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저희 채널이 또 부동산 얘기를 하는 채널이니까 네. 부동산 쪽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금리가 네. 인상은 됐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실제로 대출 받을 때는 막 확 내려가고 네. 특히 뭐 3%대 주담대 나왔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인터넷 뱅크 네. 쪽에서는 막 그런 것도 나오고 해서 생각보다 또 대출 받으려니까 또 괜찮은데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우선 금리 뭐 왜 이렇게 좀 뭔가 상황이 좀 뭐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뭐 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린다면 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대출 금리가 이제 3%대까지 떨어졌고 네. 또 지방은행 중에서 예, 광주은행이 참 쌉니다. 어. 예, 하단이 제일 쌉니다. 현재. 네. 여러분 이런 통계는 그냥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가셔도 대출 금리를 이제 비교하면서 확인하실 네. 수 있으니까 네.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 이렇게 대출 금리가 떨어진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이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적인 이제 공조,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압박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됐다. 네. 왜냐하면 현 정부 이제 금융위는 금융이지만 한국은행하고 같은 결이 아니라 기재부하고 같은 결이죠. 행정부죠, 행정부. 네. 행정부
현 행정부는 어쨌든 지금 관전 포인트가 부동산 시장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거 플러스로 전환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는 그 정도 속도는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갖가지 대안들을 다 제시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대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책 공조를 요청하는 거죠. 네.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 산업의 움직임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금융산업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쪽 영역으로 더 인센티브를 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따라와요. 네. 그래서 실제 대출금리 하단도 이렇게 3%대까지 떨어졌고 이제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4%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역시 그런 정책적인 공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정책금리를 적용하는 정책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다 보니까 네. 이 시중은행들은 좀 대응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책적인 정책금리를 활용하는 뭐 특례 뭐 이런 네. 자금이 나왔는데 그거 나와봐야 뭐 시중은행이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돼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나름의 대체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주택 시장에서 보면은 네. 민간 분양 말고 공공 분양이 지금 확 뭐 반가격에 막 때리는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도 낮추잖아요. 너무 좋은 네. 적절한 비유 같아요. 그런 거가 아닌가.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주관하는 네. 기관이 주택금융공사인데 네. 주택금융공사에서 정책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특례 자금이 네. 쏟아지니까 네. 어쨌든 민간 금융사에서는 경쟁해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ESG 경영을 이제 모든 은행들이 첫 번째 경영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예, ESG 전략이 뭔지 설명. ESG 경영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네. 자기 기업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좋은 회사가 이바지하고 좋은 회사가 되자. 공헌하는 기업이 되자. 그게 환경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헌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많은 우리 가게가 네. 이자 때문에 힘드니까. 허덕이고 있는데 그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금융사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네. 심지어는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까지 도입했죠. 네, 그렇죠. 작년 말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이미 일반 대중들도 직접 뭐 계산하지 않아도 네. 어떤 은행이 소위 폭리를 취하고 있나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폭리를 취하는 은행은 마치 ESG에 반하는 느낌을 좀 가져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 전략적인 네. 면에서도 실제 뭐 많은 이익을 누렸고 네. 그래서 이제 23년 상반기 네. 특히 1, 2월 정도까지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 추이가 11월 이후에 정점 찍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코픽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은행연합회에서 이 통계를 추계를 하는데요. 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만 이것은 소위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대 마진을 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금을 조달하는데 들어간 그 비용 정도를 나는 통계적으로 표현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코피스가 이게 꺾였다는 얘기는 1월달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더 떨어질 거의.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지표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래봐야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또 이유가 그래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은행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인 거죠. 은행채 3개월물 금리가 네. 이미 22년 11월에 정점 찍고 12월에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23년 1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다 안정화되면서 은행채도 좀 나름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가 3.47%인데 기준금리하고 거의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은행채 이제 3개월물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현재가 3.5%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마진을 누릴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그렇죠. 거예요. 3.5에 빌려서 3.89 뭐 이렇게도 거의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야. 만약에 추가적인 기준금리가 인상이 있다면 네. 당연히 시중금리는 지금 2월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그러겠네요. 보고 있고요. 네. 없다 하더라도 2월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추가적으로 2월보다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은행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면 일단은 우수한 은행이기보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네.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네요. 정부 입장에서 자 누가 말 제일 잘 듣나 해서 말 잘 듣는 은행이 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네. 눈에 띄는 은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돼. 눈에 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왜 너만 안 해? 하면 또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그러면 좀 불리한 그 조건을 많이 받을 수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도 그러니까 이런 생리 이 업계의 그런 생리까지 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냥 저는 상대적으로 23년 연내에 2월 달이 가장 낮은 시중금리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하고는 뭐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가상금리가 뭐 거의 안 붙는 수준까지 와 있다면 네. 정말 이거보다 더 낮추기가 쉽겠는가 네. 할 정도로 너무 갑자기 확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채도 사실 뭐 거의 뭐 더 내려가기는 힘든 수준까지 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더. 그래서 요즘에 고정금리로 빌리는 게 변동금리보다 훨씬 막 싸더라고요. 변동금리는 뭐 아직도 많이 높더라고요. 네. 이게 조달하는 그게 달라서 이자가 네. 달라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요게 그러면 올해까지는 계속 거의 이 정도로 뭔가 금리가 막 더 내려가기는 기대하기 좀 힘들 수 저는 있겠다. 이 언저리에 맴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 정도만 오더라도 네. 뭐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압박감을 가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네. 작년 말 대비해서는 많이 지금 좀 내려와 있는 그렇죠. 상태라서 네.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분들은 네. 특히 이제 중도금 대출 빌리고 뭐 아니면 뭐 새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특례 보금자리론이든 뭐 이런 것들 나와서 맞아요. 생각보다 낼만하다 하는 분들도 좀 요즘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뭐 좀 약간의 좀 훈풍이나 온기가 좀 불 거 이런 거는 좀 아직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해석하는 건 좀 이해가 네. 잘 안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 정도가 굉장히 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 욕조에 찬물이 가득 있어요. 네. 세숫대야로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붓니다. 그러면 그 찬물이 뜨거운 물로 바뀌지는 그러진 않죠. 않겠죠. 네. 그러나 차디 찬물이 덜 차갑게는 네. 영향을 주겠죠. 네.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드는 데는 전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조가 계속 그 통계나 데이터에 네. 따라서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락 구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다. 2, 3년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네.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2, 3년 후는 모른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게 마음을 들어가는 방법이 우리는 CSI 조사를 가지고 확인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소비 동향 조사를 이제 해보면 한국은행이 보통 추계를 하고 있지만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전망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의 전망을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지금 23년 1월까지 22년 11월부터 해서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금리 수준이 이만큼 높게는 안 돼. 그래도 좀 떨어질 거야. 물론 금리 수준이 높다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상단에 있기 때문에 네. 높다라고 인식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높다라고 극저점 그 고점까지 찍고 그래도 좀 안정화될 수 있어라는 기대는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금리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시중금리가 움직였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전망도 바뀌시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전망하는 것이 그동안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그렇죠. 경우도 전망은 많아요. 바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근데 역시 주택가격 전망 CSI도 저점 찍고 반등합니다. 네. 비슷하게. 요 그래프가 딱 지금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에요. 딱 지금 마음이 딱 이 정도인 마음이에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찬물이 가득하고 네. 뜨거운 물이 이만큼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요층에서 네. 이렇게 반영되어서 수요로 연결되는 그 비중이 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를 다 움직이긴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10명 다
다 안 산다고 했다가 네. 한두 명이라도 이 정도 떨어졌으면 나 들어갈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금리나 그밖에 정책 공조나 대출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네. 움직일 사람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다가 움직일 사람은 움직인다. 이게 연착륙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유도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돼서 나타납니다. 네. 부동산 매매 가격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데이터라도 그냥 고스란히 나타나는 모습인 네, 거. 딱 저 정도 반등된 것만큼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그렇습니다. 뭐 가격도 조금 반등한 지역들도 늘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아직 절대값으로는 맞아요. 아직 아니다. 수요 측에서 봤을 땐 명확하게 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매매 시장 쪽에서는 정책 자금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저금리의 상품들을 막 출시하면서 경쟁자들이 이제 민간 은행들도 막 낮추게 했는데 네. 3월에 지금 전세 관련해서도 또 뭐 지금 정책 자금을 좀 하나 만들겠다 한 게 또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사실 요즘 전세가가 막 같이 내려가면서 매매 전세가 같이 내려가는 조금 그런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네. 전세 시장에 좀 뭔가 안정화 아니면 뭐 왜 집 산 사람들만 저금리를 해주냐 우리는 그냥 변동금리인데 하는 어떤 그런 그럼요. 요인 때문에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요 전세가 하락 그리고 이제 뭐 매매가 하락 요게 지금 이렇게 금리가 좀 낮아지면 요것도 좀 뭔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변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한다면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투자자라고 한다면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집을 사는 목적이 거기에 거주할 거냐, 다른 사람을 거주하게 할 거냐 이거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는 다른 사람을 거주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메꿔서 그렇죠. 그 집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네. 혹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이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적인 대출을 의존하거나 해야만 네.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면 급매나 급급매나 네. 아니면 뭐 경매로까지 네. 부실하게 되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에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힘드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 네. 급매를 쏟아지게 만든다라고 네. 보니까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 전주 대비 등락률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네. 근데 이 값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점이 마이너스 0.48이었어요. 매매 네. 가격이. 그 이후에는 어쨌든 더 떨어지진 않아요. 네. 다만 이걸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전세 가격의 전주 대비 등락률이니까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맴돈다는 얘기는 계속 떨어지고 여전히 있는 떨어지고 거예요. 있는 예.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네. 받아들이시되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완화됐다. 물가 상승률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반대로 예, 얘기하는 그런 거죠. 개념인 네. 거예요.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완화됐다. 완화됐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 좋겠고 이렇게 완화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금리의 변화인 거죠. 네. 첫 번째 금리 시중금리가 변화했고요. 네. 그리고 정책 제도적인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라 하는 식으로 규제를 많이 또 15억 이상의 그죠? 주택의 경우에는 풀어주고 뭐 그런 규제도 것들이 풀고. 그러면 그 규제 때문에 못 사던 사람은 네. 그 규제가 풀리니까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쨌든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 가격 상승률은 더 네.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0.7%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전세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향후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까 네. 설명드린 그런 요인에 네. 의해서 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붙어 있을 때 내 집 마련 수요가 있어요. 네. 근데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집 마련 수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 다 모든 면에서 매매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기점에서 어쨌든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져 주니까 네. 가장 저는 여실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전세 수급 지수인데요.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밑돌면서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 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역전세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근데 이게 말이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근데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죠. 네. 그럼 22년 전에 전세 계약했던 분들이 전세 계약을 옮기거나 네. 혹은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 전세가를 낮춰 잡는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 월세로 주거나 뭐 이런 네. 방식이죠. 전세가를 낮추고 유지하고 월세를 돌려주거나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 가면서 더 낮은 전세 가격에 더 좋은 집을 찾아가는 흐름인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역전세난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값이 말이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소위 세입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이 수요를 더 위축시키게 만드니까 경착륙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나름 떨어뜨려 주면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경착륙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네. 지금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당분간은 이 전세 가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갔는데 21년 중반부터죠. 네. 21년 중반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 이후로 전세 계약을 한 사람들이 2년 후에 전세를 재계약할 때 네. 그때 그때 본격적으로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 있죠. 더 떨어집니다. 예, 전세 가격 조정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값을 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수요 측이든 공급. 이거는 이제 공급이라는 면도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인데 기존 주택 공급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집값 하락 요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내내 집값은 떨어진다. 하락하는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는 네. 있지만 여전히 0 밑에서 맴돌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마다 또 네. 막 아주 막 급락한 곳들은 또 다시 또 요즘 뭐 특정 지역들은 뭐 거래가 뭐 늘어난다 뭐 하면서 뭐 거래량이 또 막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네. 뭐 약간 바닥을 찍고 살짝 뭐 반등한 지역들도 있는데 예. 그런 지역들 뭐 소위 말하는 뭐 송파나 뭐 노도강 네. 뭐 이런 데들 네네. 그런 데들의 지금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그냥 말 그대로 심리가 살짝 그냥 지금이 저점이겠거니 하면서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역마다요. 그 수요자들의 특성이 다른데 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대구를 제가 네. 거론해드리고 싶은데 대구 지역은 실거주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집중돼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실거주자하고 투자자하고 성향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지역들은 수요가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세의 형태로든 매매의 형태로든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실 같은 것들이 덜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전세 수급 지수가 그렇게 낮지 않고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서울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 크게 많이 그렇죠. 떨어졌고요. 엄청 떨어졌죠. 그런 모습들도 이런 수요 심리가 기본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과 정말 말 그대로 지방 기타 지방 같은 경우 수요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가장 네. 극단적인 예가 인구 소멸 지역이죠. 그런 지역하고는 거의 이제 특성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 어떤 지금 하락세도 이제 정부가 뭐 아무리 막으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이 매수자들의 심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그래야지 무언가 이제 가격이 뭐 상승세가 아니더라도 하락세가 좀 천천히라도 멈춰갈 텐데 네. 그 수요 심리가 살아나는 시점은 뭐 언제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수요 심리는 심리적인 면에서 저는 심리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최악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야 될 텐데 네. 수요는 어쨌든 심리적인 면에서 가장 급격한 그 위축된 구간 그 구간은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났다. 제가 그 가설을 하면서 데이터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네. 이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네. 이 지표는 이제 수요 측면을 많이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수요를 판단할 때 수요를 결정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구매 의사예요. 네. 그러니까 구매 의사는 주로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에 대한 자기의 전망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이게 바닥이야. 우리 동네 벌써 60% 떨어졌고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주택 가격 전망에 더 대한 안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올라갈 거야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게 그렇죠. 또 사람의 또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런 그 믿음 정도가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이 지표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네, 네. 이 보시는 근데 이게 다 것처럼 반등하고 있네요. 반등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등했다고 해서 100을 밑돌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얼어붙은 건 맞아요. 네. 그러나 그 얼어붙은 정도가 극강으로 얼어붙은 그 정도보다는 살아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살아나게 된 배경 중에 여러 가지가 금리고요. 시중금리가 금리도 떨어졌고요. 어쨌든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완화적으로 규제 완화 그리고 3월 달에 또 대출 규제 네. 본격적으로 완화해 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고자 하는 말 이게 절호의 찬스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더 지켜봐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뭐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 다양한 생각 중에 이게 저점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네. 어쨌든 규제 완화나 이런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름 이렇게 반등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한 가지 측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구매 여력입니다. 네.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매수로 연결이 안 돼요. 네. 구매 여력이 있어야 돼. 반대로 구매 의사는 없지만 구매 네. 여력이 있기도 하고요. 네. 여기도 구매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개념이에요. 구매 의사 곱하기 구매 여력. 여력이랑 근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인 거예요. 영인 거죠. 뭘 해도 이게 그렇죠. 100이래도 네. 근데 구매 여력은 되는데 구매 의사가 없어요. 그럼 0인 거고요. 그렇죠. 구매 의사가 있지만 구매할 능력이 여력이 안 없어. 되면. 그럼 역시 0인 네.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둘 다 플러스여야 됩니다. 이 수요 측면을 우리가 판단할 때 구매 여력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구매 여력의 그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출 금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네. 예를 들어 10억이 있어요. 네. 그럼 10억짜리 집 살고 싶어요? 12억짜리 살고 싶어요? 10억 있으면 예. 좀 더 비싼 거. 그렇죠. 네. 보통 다 그래요. 다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뛰어넘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6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인 네. 거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합하면 75%가 부동산 대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의 갖고 있는 그 한도보다 더 높게 해서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건가요? 욕심인 거죠 일종의. 근데 집은 원래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집이니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거보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더 좋은 집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도 구매 여력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여력인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주면 예를 들어서 여력이 늘어나고. 그렇죠. 1억을 대출 받아도 이자를 100만 원 갚아야 된다. 근데 작년엔 그랬는데 올해는 1억을 대출 받아도 50만 원만 갚아도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은 못 갚는 능력이지만 네. 50만 원 갚는 능력은 된다. 이게 네. 구매 여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구매 여력이 올라가요.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면 구매 여력이 떨어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동안 네.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결국 금리예요. 네. 이런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칠 텐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져줬고 그리고 우리 금융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이런 흐름에서는 구매 여력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심리를 많이 제약했던 요인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사라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얼어붙은 건 맞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뭐 불과 얼음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리 뭐 하락의 반대는 무조건 상승이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분위기가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과거의 아까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는 살짝 조금 좋은 벗어날 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도 몇 가지가 있었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수요만 살아난다고 해서 네. 지금 살아난 것도 아니지만 네. 수요만 살아난다고 해서 집값이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더 수도 늘어나면 있으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좀 이따 네. 말씀드리겠지만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 네. 그러면은 이 값은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정화될 수가. 아니 그 좀 얘기 나와서 여쭤보면은 사실 이렇게 막 미분양도 늘고 지금 뭐 PF 시장도 막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네. 당장은 막 공급이 원래 하던 그 속도가 있으니까 막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막 사업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들은 다 지금 문 닫았더라고요. 맞아요. 있는 것도 뭐 최근에 뭐 대기업 건설사가 네. 울산에 있는 거 그냥 뭐 위약금 내면서 그냥 포기하고 네.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면 맞아요. 또 한 몇 년 뒤 이게 항상 한 3년 뒤에 오니까 그렇죠. 한 2, 3년 뒤에는 또 공급이 또 문제되는 거 아니냐. 네.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지금 뭐 공공
택지 같은 거 뭐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또 이 상황에서 그럼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네. 그 계획대로 되면 당연히 이제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럼 어떤 집값에 아주 큰 안정화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세를 막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네. 뭐 한 3년 뒤에 공급 같은 것.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제가 이제 앞에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여드린 이유가 금융시장 불안이나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도 이 미분양 주택 추이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에 뭐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분양 주택은 네. 생각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추이만 좀 따라가셔도 지금 주택 가격이 어떤 수준인가를 판단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공급 측면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어쨌든 미분양 주택이 2020년에 급격히 해소될 때 이게 집값이 급격히 치솟은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거의 시장 매물 정도 네. 요 정도의 맴돌 때 집값 상승세가 나름 둔화된 거예요. 21년에 네. 여전히 오르는 구간이죠. 네. 그리고 22년에 상반기 정도 네.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어나죠. 네. 이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네. 0%대로. 네.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급격히 둔화되죠. 그러다가 집값 상승률이 0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구간. 그게 이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치솟을 때예요. 네. 근데 이 구간 이후에도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 물량 지금 아까는 기존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신규 주택 공급은 건설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 분양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인허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대략 한 2년 혹은 3년 정도 평균 2.5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기간 후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22년까지도 주택 공급이 계속 확장적으로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23년, 인허가가 24년에도 계속 늘어났어요. 그럼요. 네. 인허가가 계속 늘고요. 20년이 저점이었고 21년, 22년 인허가가 늘어요. 그리고 23년, 24년에도 인허가가 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23년 다시 줄 수도 있죠. 근데 23년, 24년의 인허가 건수 데이터는 23년을 전망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허가 건수로부터 대략 한 2년 그렇죠. 후에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20년 공급 물량 그 이유가 인허가 물량이 20년, 21년, 22년 늘었기 때문에 네. 22년, 3년, 4년은 공급 물량이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공급이 많을 늘어난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지점에 수요가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나름 얼어붙은 그 극저점으로부터는 반등을 조금 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공급만큼 수요가 이렇게 만나기는 네. 미분양 나왔으니까 사야 돼. 네. 할 만큼 수요가 제자리로 돌아올 만큼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책 기조들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이 공급 사이드의 정책은 그 영향을 말 그대로 이 시장에 반영시키기까지는 네. 아무리 빨라도 2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정책 기조의 전환이란 네. 이게 23년, 24년의 집값을 잡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연내에는 뭐 한 몇 개월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23년 연내에는 그래서 집값이 플러스로 전환되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락하는 속도가 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1주택자 분들이야 뭐 어차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뭐 예. 논외로 하더라도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뭐 예. 지금 막 급하게 막 살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뭐 다주택자분들께 조언 드릴 네. 필요는 없겠죠. 이미 더 네. 잘하시니까.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냐 위협이냐를 결정짓는 순간일 거니까 네.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제 댓글을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제 네. 채널의 댓글들은. 근데 한 분이 정말 이번에 2월 달에 전세가 만기되는 우리 저기 신혼부부다. 네. 그래서 이제 집값 우리 동네 뭐 50% 떨어졌는데 이제 사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길래 다른 컨설팅적 조언은 안 드리는데 그분께는 답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좀 더 길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어쨌든 지금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을 잠깐 구분해 보면 전세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이 역전세난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역전세난을 해석해 본다면 세입자가 위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제시해도 돼요. 그래서 전세가를 낮춰서 재계약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짧게. 예. 그래서 보통은 안 해주실 텐데 네. 지금 세입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전세 세입 기간을 1년으로 좀 짧게 한정해 주십사. 근데 그렇게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손해 날 일이 어차피 없어요. 새로 맞춰야 되니까. 새로 맞춰야 되고 뭐 중개 수수료 안 내고 그럴 수 있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 유지해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입 기간을 계약 기간을 연장하되 1년만 뭐 핑계는 여러분이 알아서 대세요. 네. 뭐 유학을 간다고 하시든 뭐 해서 어쨌든 1년 정도만 연장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 연장하면서 동시에 그 조건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계약일로부터 앞뒤로 한 달 네. 여유 있게 이사 갈 수는 네. 있지만 좀 성격 안 좋은 집주인분들은 그렇죠. 그거 좀 따지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근데 이거를 앞뒤로 2달로 설정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는 집 가격이 이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가 너무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에는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가 긴 텀으로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조정 기간에도 오랫동안 조정됐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부동산 시장을 예상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가늠할 수는 없지만 빨리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맴돌다가 플러스로 접근하기 직전 이때가 최고의 네. 매입 시점인 거예요. 내 집 마련 시점인 거예요. 지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반등하는 그 플러스로 수치가 바뀔 그렇습니다. 때 예. 그 구간이 가장 적기라고 안전하기도 생각해요. 하고 그렇습니다. 적기이기도 하다.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반등하는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연내에 오지 않거나 23년 끝자락에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로 하시고 앞뒤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면 연말 정도 세팅해라. 예. 그럼 앞뒤로 연장하면 그러면 그때 재계약을 해도 되고요. 역시 네. 또 6개월만 연장할게요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서 정말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에 해당된다. 그럴 경우라면 또 역시 빨리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네.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그때 집을 알아보셔도 되니까 저는 이제 무주택자 여러분께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현재 2월 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게 8월에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분들은 또 하여간 23년 말 정도에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그렇습니다. 하라라고 이해를 하면 업데이트 해야 될 땐 다시 또 와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하는 게 너무 뭐 번거롭지 않느냐 귀찮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예. 경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영상을 봐야지 예전 영상을 보고 얘기하시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또 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게 어려우시면 그냥 아예 월세로 옮겨 놓고 계셨다가 현금 들고 계시면서 뭐 매수를 그것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2023년 경제 전망부터 현금을 보유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